제가 지금 3년째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책 속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책 1위가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였고 2위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3위는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명상록은 철학적인 내용을 철학적으로 풀었었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별로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읽었는데 여전히 재미가 없어서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인류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빌 클린턴이 1년에 2번은 꼭 읽는다 하고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시카고대 필독 고전을 읽힌다고 하니까 구독자님들도 재미는 별로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가서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우선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16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지금보다 엄청난 계급 사회였던 그 당시에 신 다음으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남을 위치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사교육을 받고 성장한 인물입니다. 16대 로마 황제로 선출돼서 원로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황제의 딸과 결혼하여 여러 자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생활인데도 늘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처럼 지금까지 죽어도 살아있는 인물이 됐겠죠. 117쪽에 가면 황제 노릇을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가식이 없고 정의가 친구가 되며 이렇게 도덕 선생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이면서 황제 노릇을 하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12살 때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였고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금욕주의였습니다. 세상 좋은 거 다 마다하고 어쩌면 수행자처럼 평생을 산 아버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코모두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코모두스는 정확하게 아버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와 정반대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원로원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키우는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똑같은가 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맨 처음 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로 문명이 옮겨갑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문명의 번성기를 살았고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에서만 머물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개인 가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 문명과 동방 문명이 합쳐진 것을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배웠습니다. 이 글은 전쟁이 흔한 시대에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전장에서 보낸 10년 동안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일기장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일, 국경을 수비하는 전쟁, 보통 사람보다 엄청난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잘 데리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이걸 현실로 가져와 볼게요. 개인의 삶은 이것에 비하면 사소하기까지만 하지만 삶은 개별적이라서 남의 아이 죽을 병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입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짜증내지 말고 집중해서 잘 풀어나가라는 의미입니다. 146쪽에 가면 고통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일은 그 고통에게 지는 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고통에 지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전장이다 보니까 죽음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아울렐리우스는 죽음도 자연의 일부이니까 덕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는 우주, 자기 자신, 공동체, 연결, 이유 였습니다. 기원 후 160년대에 쓰여진 글도 오늘날과 별반 차이가 없네요. 생명이 있는 우주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존재 이유가 있다. 하물며 지구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나는 존재 이유가 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8쪽으로 가면 배우는 일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아울렐리우스의 정조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 후 100년도 안 됐을 당시에 아울렐리우스의 정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60, 70년대를 살다 가신 우리 할아버지는 왜 딸들은 학교 시킬 필요가 없다는 신념이 그토록 강했을까요? 46쪽에 가면 너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정신 속에 너의 행복을 찾지 말고 너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아라.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메시지죠. 자신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재단하면 불행해지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자주 곳곳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26쪽에 오면 너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려면 너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좋은 점만 한번 떠올려 보라. 예를 들어 이 사람은 활력이 넘쳐서 좋고 저 사람은 겸손해서 좋고 또 저 사람은 너그러워서 좋고 사람마다 장점을 바라보면 내가 즐거워진다는 의미겠죠. 현실에 오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본인의 내면에 기분 나쁜 게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34쪽에 가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중에 변화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건 지금도 너무나 유효합니다. 2021년 현재 미라클 모닝 해시태그가 몇십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에 없이 새벽 기상을 할까요? 변화가 많은 시대에 변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이라는 유혹을 떨치고 왜 새벽에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이 시점에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무도 꽃도 강아지도 사람도 생명이라는 것은 늘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생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겪었고 미래에 겪게 될 온갖 괴로운 일들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현재 너가 당면한 일에만 집중을 하라. 고민은 내 생각이 과거로 가서 후회하거나 미래로 가서 걱정을 당겨서 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축복들을 감사하라.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인생의 갑이죠.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미 욕망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